이번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기점으로 어떤 나오고 있는 예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그동안의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어떤 지표,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뭐처럼 지표나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방향을 정하는 좀 후행적인 정책을 써왔다면은 이번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는 이제 그와는 좀 달리 선행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걸로 어떻게 보면 이미 충분히 선행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또 이런 진단도 있고, 그래서 그 잭슨홀 미팅이 그런 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떠한 발표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잭슨홀 미팅은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이제 연준 총재들의 하반기 통화 정책의 방향을 우회적으로 암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발표의 장으로 많이 이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 파월 의장도 이 회의에 발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어요. 방향계 같은 느낌인 예, 거죠?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 하반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도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월 의장이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암시를 미리 했다는 거죠. 미국의 고용이 안 좋아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에 벌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반기에 어떠한 정책을 할지를 미리, 특히나 이번의 주제가 고용에 관한 거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뭐 일부러 뭐 고용을 갖다가 주제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고용이라는 이슈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가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 그렇지만 고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파월 의장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빨리 잡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하게 실행을 할지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불안 우려도 사실 크고. 예. 게다가 지금 뭐 파월 의장도 걱정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도 걱정이 뭐 일반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바구니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물가가 남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관세율이 뭐 15%, 많은 나라들은 뭐 지금 인도 같은 경우 50%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이제 그 자유무역의 어떻게 보면은 선호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유무역에서 어느 정도 그때 이제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 밝혔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을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유무역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까지 미국이 겪었던 어떻게 보면은 감내하던 것들. 예, 감내하던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 역조죠. 예, 부채로 연결이 되고 이 무역 역조의 부채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와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전가를 해서 이것을 수입으로 오히려 삼고 이것을 갖다가 탕감을 하겠다는 거죠, 빚을. 근데 그런 와중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그 기업들이 수출을 하잖아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이 이제 15% 정도의 관세를 부과당하기 때문에 경쟁을 더 잘하려면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물건값을 갖다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관세가 있지만 왜냐하면 경쟁률에서 조금씩이라도 앞서 나가려면 물건의 원가,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제품의
원가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들도 조금씩 다 올려야 돼요. 그래야 메꾸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디는 메꾸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도 이것을 갖다 같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담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 호주머니가 나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현금 가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괜찮은데 이제 우리 그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앞으로 투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저축이나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예, 거잖아요. 저축과 투자 모든 면에서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전무님? 예, 어차피 이제 그 투자는 2000년대 이후에 많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예전에 배웠던 건 뭐냐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물가를 안정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경기를 조금 이제 차갑게 그렇죠. 냉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반대로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이자 비용이 많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낮으니까 우리는 이자를 덜 내도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아지고 개인가 같은 경우에도 소비나 아니면은 부동산 많이 산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이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소비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 가게를 위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펀드들이나 아니면 대규모 연기금 이러한 투자자의 개념들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다음 PE라든가 그렇지만 그리고 특히나 다른 나라에 가서 크로스 보더 인베스트먼트라는 개념의 정립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몇몇 투자 은행들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투자은행이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일반 증권사들도 굉장히 뭐 그 세계적으로 뭐 다른 나라의 해외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엔캐리 청산이 떠오르네요, 갑자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 뭐 투자들도 그렇고 전 세계 투자 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금리가 낮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최근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5.5%까지 제로금리에서 5% 이상 금리를 올려서 5.5%까지 기준금리를 단숨에 올렸는데 경기가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M7으로 이렇게 일컫는 미국의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약 20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상황. 게다가 전 세계의 자금들이 여유 자금들이 미국으로 다 쏠려가지고 쏠림 현상.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까지 이렇게 대두되는 현상은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는 자금의 대형화,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크로스 보더 인베스트먼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쪽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오히려 올렸더니 경기가 더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더 화랑이 되고 경제가 더 성장하는 이런 상황이 모여서 예. 미국은 그러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됐죠. 반대로 뭐 최근 일본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이 제로금리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했더니 오히려 경기가 예전 같았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너무 싸졌잖아요. 네. 자본 비용도 싸지고 개인들도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내려갔어요. 외국인들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엔화도 엔저 때문에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경기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을 갖다가 다시 재개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워렌 버핏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이 투자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고 이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경기 성장에 대한 그런 영향이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되지만 금리가 앞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경기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양국의 금리 차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일본은 금리 인상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 재무상이랑 얘기를 하는데 네.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 네. 일본의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본 재무상이 맞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일본은행 BOJ에 맡겨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엔화가 강해지거든요. 그쵸? 그럼 달러 엔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네. 달러 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면 대일 역조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물품을 더 많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미국 물품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일본 물품을 덜 사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무역 역조에 이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센트 장관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물론 이제 이것은 한 나라의 중앙은행의 결정이죠.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중앙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은행 BOJ가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는 이제 BOJ에 관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뭐 적잖은 영향도 어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은 했는데 네. BOJ의 영역이다라고. 네. 그렇지만 베센트의 말을 아예 귓등으로 흘려들을 수는 없다. 뭐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일본 기준금리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두 양국 간의 기준금리 차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0.5%입니다. 0.5%로 지금 1월 달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한 차례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동결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한 차례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엔화도 최근에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한번 올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 일본이 최근까지 뭐 디플레이션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는요 인플레이션의 대명사가 됐어요. 어느새. 예, 이제 뭐 일본의 그 물가 상승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뭐냐면 은유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어느 정도 베센트 장관이나 미국이 유의해서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2.5% 수준으로 매우 낮거든요. 매우 낮은데 또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왜냐하면은 일반 기업들이 뭐 돈을 빌릴 때 상당히 많은 뭐 신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낮지만 조금 더 낮아지면 금리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자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것을 더 인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는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글쎄요, 직접적으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미국의 그 기조가 두 개입니다.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 약세
이 두 가지를 갖고 가야지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달러 약세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면 주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된 상황에서는 많은 어떻게 보면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뭐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겠네요. 좋아진다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1,380원대에 있는 환율이 지금 현재 내려가다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경제 상황으로만 본다면 약세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정치적이나 아니면 금리 인하의 기조 때문에 앞으로는 인하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말로 갈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는 1,300원대에 조금 더 근접한 환율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달러를 사는 입장에서 네, 달러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가 좀 강해지면은 네. 상대적으로 달러를 바꿀 때 드는 부담은 적어진다는 네. 뜻이었어요. 특히나 뭐 다음 달까지 반도체 이제 관세에 대해서 확실한 청사진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크게 우리나라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빠른 어떻게 보면 해결이 원만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벌써 혹시 그 예를 들면 왜 트럼프가 지금 이 시점에 이제 푸틴을 만났는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도 물론 뭐 종전을 둘러싼 논의를 위해 만났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게 이제 유가를 조금 낮추는 영향으로 이어져서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코어 CPI보다 헤드라인 CPI가 미국에서 좀 낮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이 2.7%, 네. 이제 코어 CPI가 근원 물가가 3.1%. 맞아요.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유가 아닙니까? 이제 유가가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헤드라인 물가가 많이 낮아진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가 쓰는 모든 물품, 그다음 서비스에는 석유가 계제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뭐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다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가는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유가는 뭐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가가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있으면 유가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동의 정세가 안 좋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크리미아 반도 바로 위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평상시보다 유가가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측면 둔화가 빨리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적게는 약 2%, 많게는 한 5%, 10%까지 향후 1, 2년 사이에 줄어들 것으로 많은 연구소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생산을 위한 석유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요. 중동에 있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란 문제라든가 이스라엘 문제들이 조기에 이렇게 봉합이 된다면 유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당분간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앞으로 영향을 행사할 것이 90일 뒤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에요. 네. 예, 이 무역 협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가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가장 큰 그 무역 대상국이 미국으로 지금 바뀌긴 했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중국이었잖아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중국은 인접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높아지고 있죠. 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할 어떻게 보면 교역국이자 인접국이자 교역의 파트너인데 이런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느냐는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가장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이나 아니면은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위에서 많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7위안으로 이상으로 올라가게 한 장본인이에요. 트럼프 일기에 있어서 원래 6위안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환율 조작국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엄포를 넣으면서 7위안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달러 위안 환율이 7위안 위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떤 합의가 돼서 이제 7위안 밑으로 이렇게 중국이 내려가는 것을 이면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답을 주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채권 얘기도 조금 더 분명하게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단기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 국면인 거 지금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은 그게 단기 국채 수요를 어느 정도는 흡수하는 효과를 낼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 국채 금리 인하에는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또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복잡한 미묘한 관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미국의 채권 금리는 굉장히 초비의 관심사예요. 요새 왜 그러냐면 이게 부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베센트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취임 초기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연준의 소관이다.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면 우리는 시장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장관이 실무에 밝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는 시장금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낮추면 미국의 그 새로 발행되는 국채들도 시장금리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자 비용도 적게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채 부담도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원하는 건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도 또한 그러한 맥락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낮아져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내가 3%의 돈을 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2%에 빌려줄게, 나는 1%에 빌려줄게 하면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싸게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 입장이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은 뭐냐면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요자가 그렇죠? 수요자가 채권에 대한 수요자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고정 환율제를 도입한 가상화폐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뭐냐면 1대1의 교환 비율을 갖다가 채권과 스테이블 코인 간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 테라나 루나 사태가 있었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채권 하나를 갖다가 아니면은 미국의 달러 한 단위를 갖다가 테라나 루나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네가 언제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걸 바꿔달라고 하면 달러 한 단위 또는 미국 채권 한 단위와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담보 가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물건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신뢰성을. 그것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가치를 갖다가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달러나, 이 달러를 사면은 단점이 뭐냐면 예금을 해야 되는데 예금 금리는요, 채권 금리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이것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받아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돈을 주잖아요. 이 달러를 줘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지고 예금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네.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예금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뭐냐면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가치를 갖다 담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이 조금은 단기 채권이 예금 금리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요, 두 가지를 노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자 수익을 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자 수익 외에 카드사나 아니면 페이먼트사, 무슨 페이 많잖아요. 아마존이나 예를 들면, 아마존은 사실상 매일매일 돈을 갖다가 융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갖다 더 이상 빌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게다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우리페이에서 우리페이로 우리 사이트에서 사면 너 예를 들면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사서 거기서 4%의 이자가 나오면 4% 정도를 깎아줘도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까진이 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손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을 갖고 갈 수 있어서 카드사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핸드폰을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유통하는 회사들은 두 회사들은 반드시 아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을 끝까지 아마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사게 되면은 미국 달러 채권을 갖다가 사는 수요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죠? 네.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 명이 돈을 갖다 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죠? 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요. 근데 수요자들이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3%, 2%, 1%가 막 이렇게 더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3%의 미국의 정부는 빌리려고 했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2%만 발행인데도 다 팔릴 것 같아요. 완판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에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를 많이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낮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무부는 싸게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력 없는 상품을 내놔도 좋아, 살게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무부는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부담을 낮출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 부담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노리는 건데 한 가지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단기 국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장기 국채를 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처분하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국채, 특히나 5년, 10년 이상의 중기 국채, 그리고 미국 채권에 있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보통 1년 미만을 빌즈라 그래요. 트레저리 빌즈. 그리고 1년을 초과하고 10년까지를 이제 트레저리 노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노트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10년이면 장기채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30년물이 있는데 20년, 30년물을 장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물들은 조금 투자를 앞으로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뿐더러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죠. 높아진다면 초장기채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 초장기채 같은 경우, 장기채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있었잖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도요, 10년 이상의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평가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파산한 결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5년 미만 중기나 아니면 단기채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 막 진짜 1%, 2% 이런 걸 사야 되면은 사기 싫어. 이거 너무 매력 없네. 다른 대체제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 국채를 사야만 하니까. 사실상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발행이 된다면요. 이것은 이제 이제 앞으로 봐야죠. 이제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가상화폐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민간이 발행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CBDC라는 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폐들은요, 전부 다 디지털 화폐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은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나는 지금 세종대왕이 그려진 화폐 하나도 안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5대 뭐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 안에서 마음껏 쓰고 그 다음 달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서 그런 거지.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발행한 디지털 화폐는 전혀 아니고요. 은행의 신용화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를 하나 카드를 주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 은행의 신용을 사용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폐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많이 줄이고 이것을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연준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핸드폰에다가 넣어서 이것을 자유롭게 송금을 하고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신용화폐하고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미국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CBDC 대신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대신에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코인을 발행하면 가치를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네.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미국 달러와 같은 그런 디지털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역할을 하게. 예, 달러 디지털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들을 이제 특히나 신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뢰 안 하면 안 돼요. 법정화폐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지폐화폐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전혀 아닙니다. 신뢰 안 하면 무너지는 거죠. 진짜. 신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화폐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이 우리나라의 공식 화폐. 딱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달러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연준이 발행하게 되면 미국의 공식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공식 디지털 화폐는 없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불특정 다수 기관들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감사를 받고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 어떠한 조건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발행자가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와 그 다음에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걸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조건들을 뭐 투자자나 사용자들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갖다가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 한다고 해도 보일 때만, 왔을 때만 이제 보이고 네.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난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전무님 뵈면서 척척 박사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심지어 뭐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조율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정말 한편의 강의를 보는 듯 했고요. 혹시 학생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십시오.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게 화폐예요. 저희가 지금 뭐 금융권에서 특히나 제가 그 다루는 부분이 달러와 그 다음에 원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화폐의 투자와 거기에 파생한 어떻게 보면은 자문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실행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적응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잘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새로운 돈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 게다가 안전장치, 게다가 여러 가지 뭐 연구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기회가 있다면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전무님을 언제쯤 다시 모시면 좋을까요? 지금 하반기에 예상되는 몇 가지의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예,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하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 이후에 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서 아마 인사드릴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영전을 축하드린다고 아,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가을 이후에 한번 모시고 그때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요즘 코인판도 워낙 불장이라고 하고 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저희가 중요한 금리를 위주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음에 뵀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를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직을 앞둔 역사적인 시점에 또 뵙네요.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직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